네, 자, 103페이지. 자, 부가가치세 이론 정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5절 매입세액의 구조. 네, 매입세액. 자, 매출세액도 잘 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매입세액은 더 납세 의무자 입장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누락시키면 어떻게 돼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매입세액은 잘 챙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표를 누락시키지 않고 잘 입력하면은 매입세액이 우리가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뭐 빠지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매입자료 누락 없이 잘 입력을 하면은 이 매입세액의 그 내역이 잘 작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입세액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한 매입세액이라고 따로 딱 표시가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 수취분 10번과 11번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볼 거예요.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 거기다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고요. 누락한 거는 이제 없으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라는 칸도 있어요. 자, 이제 세금계산서 제도는 이제 뒤에서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원래가 공급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자가 발행을 안 해줘요. 내가 분명히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 공급을 받았는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줘서 매입세액 공제를 내가 못 받게 됐어요. 못 받을 상황이 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공급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 이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예요. 매입자가 그냥 발행을 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가지고 안 해서 매입자가 그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세무서에 찾아가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요,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런데 세금계산서하고 거의 똑같이 취급해주는 증빙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전표를 발급받은 거 등이라고 한 것은 현금 영수증도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뒤에 신용카드에 뒤에 등이 붙으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같은 취급을 해주는 증빙이 뭐냐면은 현금 영수증이거든요. 그것을 포함한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의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돼요. 의제 매입세액. 네.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이 되느냐면은 통조림 제조업이라든가 식당 운영업이 의제 매입세의 공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혹시 밑에 설명이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의제 매입세액 따로 표시하는 구조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 이것도 의제 매입세하고 성격상으로는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사업자들이 무슨 사업자냐면은 우리가 그 고물상이라고 하는 사업자들이에요. 예. 종이 같은 거 모으고 고철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면 종이나 고철을 누가 모아주냐면 대개 그 주민들 중에서 그걸 모아서 그 사업자한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아서 파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업자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개인들이거든요. 그 개인이 그 고물상에 가가지고 고철을 이만큼 모아서 10만 원어치를 모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을 그 고철 사업자한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해줄 것은 없어요. 나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용카드 전표 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입자인 그 고물상 사업자는 매입은 했는데 증명할 길이 없네. 예, 증명할 길이. 왜냐하면 다 개인들한테 샀기 때문에. 뭐 물론 개인들도 뭐 영수증 같은 거 문방구에서 파는 영수증 같은 거는 발행할 수가 있는데 그거야 막 가짜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매입세액을 인정해 줍니다. 네,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만큼은 이건 분명히 매입한 게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일부 인정해 주는 제도. 의제 매입세액도 그런 성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이라는 칸도 있고요. 재고 매입세액. 재고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고도 판매한 걸로 보는데 그것은 간이과세자들이 재고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요, 재고도 판매한 걸로 보고 부가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신고하잖아요. 재고를 인정 안 해요. 재고를 인정 안 하고 재고도 다 판매한 걸로 보고 부가세를 미리 내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팔았지만 부가세가 판매된 걸로 보고 부가세를 내니까. 변제, 대손세액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매입세액 중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도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나올지 실무 수행에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론에도 나오네요. 네,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따로 표시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매입세액을 산출합니다. 최종적인 여기 매입세액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맨 밑에 나와 있는 매입세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맨 끝에 아래 맨 마지막 줄에 표시가 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실무 수행을 할 거니까요. 구조를 일단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밑에 나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이라는 건 뭐냐? 내용 한번 읽어보면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든요. 그거 전부 다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에 다 포함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공제 받을 수 없는 것도 일단 여기에는 다 포함을 시켜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뭐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여기다 한꺼번에 다 포함시킬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등이라고 하는 거 뭔지 읽어볼까요?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즉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런 현금영수증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일반 과세자로부터라는 거. 일반 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입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건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반 과세자라는 거.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보면은 부가가치세, 세액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액 구분 없어요. 그냥 결제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어. 거기에 세액이 얼마, 공급가액이 얼마가 구분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도 마찬가지. 면세사업자는 원래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결제금액만 있거나 공급가액 하나만 있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구분 표시하지 않아요. 그냥 결제금액 안에 부가세가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구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제매입세액. 약간 까다로운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죠. 의제매입세액.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업자가 통조림 제조업, 그 다음에 식당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통조림 제조업을 보면은요, 보통 원재료가 농산물, 수산물, 뭐 임산물 이런 것들이에요. 원재료가. 자, 복숭아 통조림. 복숭아라는 그 미가공 임산물인가요? 농산물로 보죠. 농산물을 가지고 깡통에다 이렇게 통조림을 만들어서 팔면 그 통조림은 과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 통조림 제조업의 입장에서는 통조림의 판매 금액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 플러스 세액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구매 금액은 대부분 다 원재료일 텐데 그 복숭아 구입 금액에는 부가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매입세액이 깡통 같은 거는 이제 부가세 공제를 받겠지만 깡통 매입한 거는 그러나 원재료인 원료를 매입한 매입세액은 면세 제화이다 보니 부가세가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래 부가세 부담을 안 했으니까 공제 안 받으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사업자들은 다른 과세 사업자하고 비교했을 때 부가세 부담이 좀 크더라는 거예요. 납부할 세액이 많아.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래서 부가세가 원래 면세 제화를 원료로 했지만 의제하여 매입세액을 일부 적용을 합니다. 10%는 아니고 매입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떤 건 4%, 어떤 건 6%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밥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밥은 과세예요. 밥값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밥값 결제할 때는. 그런데 그 밥을 만들기 위한 쌀이라든가 무나 배추 같은 거, 그 밥에
왜 반찬 만드는 재료들이 다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이런 거거든요. 전부 면세예요. 그러니 밥을 만드는데 들어간 원재료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거의 없는 셈이에요. 그러면 그 밥 장사하는 식당도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좀 과다하게 많을 편이에요. 왜냐하면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인데 매입세액이 아주 소소하게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들에게 의지하여 매입세액을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매입세액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의제 매입세액 제도입니다. 자, 그걸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의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다 이겁니다. 무슨 제도인지 좀 알고 가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의무 불이행. 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받지 않았거나 부실기재, 기재가 꼭 정확히 기재해야 할 항목을 빼먹었으면 부실기재.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 이런 것은 의무불이행이다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서류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불이행에 관한 것을 시험으로 잘 내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매입. 네, 면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가 다 여기에 해당돼요. 면세 관련 매입에. 면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 자, 상하타 컴퓨터 학원에서 교육장에 사용할 컴퓨터를 사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했다. 이거 공제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 교육용으로 샀으니까. 이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에요. 예. 자, 근데 왜 굳이 이걸 넣느냐? 이건 지금 과세사업에만 해당되는데,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마트를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마트에서 올 여름에 채소 장사를 열심히 좀 하고 싶어가지고 채소를 저기 강원도에서 운반할 트럭을 한 대 샀어요. 그러면 채소 판매를 위해서 트럭을 산 거잖아요. 그 매입세액은, 트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서는 안 된다. 예,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나 음료수 같은 거 운반하려고 트럭을 샀다. 그거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 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아요. 예. 토지는 당연히 재화 자체가 면세니까 공제를 안 해주는데 토지 대금에는 매입세액 자체가 없으니까. 토지는 면세 재화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토지에 부가세가 없는 건데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 주 1회 이런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주 1. 주 1회 보세요. 토지는 면세인데 왜 매입세액이 있을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해가지고 1. 토지 취득 및 형질 변경. 예, 형질 변경하는 거는 뭡니까? 무슨 측량 사무소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측량 사무소에서 형질 변경을 대행해주고 뭐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받는다든가 받을 때 그 대행료는 과세예요. 근데 그 매입세, 자 무슨 측량 회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형질 변경 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번에 토지 산 거에 형질 변경 비용을 200만 원 청구했어요. 거기에 부가세 20만 원. 해서 220만 원을 우리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근데 그 20만 원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왜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다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또 공장 부지나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 이 관련됐다는 거예요. 관련됐다는 게 뭐냐면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담장을 쳤다든가, 그러면 담장 치는데 거기 공사가 필요하죠. 거기에는 부가세가 있어요. 그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샀어요. 근데 그 건축물을 쓸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는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산 거예요. 그러려면은 거기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물 철거하려면 철거 업체를 불러야죠. 철거 업체에서 철거비로 만약에 2천만 원을 청구했다. 거기에 부가세 200만 원,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다 토지 관련 매입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3번,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공사를 했다든가, 무슨 공사를 해가지고 토지 가격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한마디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예를 이 정도로 들어놓은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또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이에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했다. 뭐 사장님 개인적인 것을 지출하고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든가, 이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사적인 거예요. 대표이사의 사적인 거. 그런 것은 업무 무관하다 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해준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기타에 보시면 개별 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이에요. 이걸 우리는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용차 구입과 그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비영업용 승용차라는 건 업무용 승용차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안 되는 또 승용차가 있어요. 경차 관련된 구입비의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안 되니까. 그리고 경차를 수리하는데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가세도 유지잖아요. 유지.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개별 소비세 대상이 되는 거는 1000cc,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배기량으로 개별 소비세를 결정을 하니까 그 1000cc라고 하는 기준 초과한 승용차는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고, 그 다음에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는다. 비영업용. 영업용은 여러분 배웠잖아요. 영업용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영업용은 렌트카 회사, 택시 운송업, 자동차 운전학원 등에서 매입하는 승용차를 우리가 영업용 승용차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업용 승용차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비영업용으로 전환하면 뭐죠? 특별한 공급이다 해서 부가세를 과세한다 해서 우리 앞에서 특별한 공급, 그 간주 공급에서 이 얘기 했었죠. 영업용으로 취득한 개별 소비세 관련된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비영업용 승용차는요, 살 때부터 또는 고치는 것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차입니다. 비영업용은. 그 다음에 세법상 의무 불이행, 당연히 공제받지 못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한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는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대한 거 주 2를 보면은 이거는 웬만한 사업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요. 자,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게 원칙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 2에 보시면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고 과세 기간이 끝났어요. 자, 4월에 매입했어요. 그러면 과세 기간은 6월 말이네요. 6월 말. 예.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예. 6월이 과세 기간이 1기 과세 기간이 끝났는데 6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4월이 공급 시기잖아요. 4월에 매입한 것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시작일, 기산일 1월 1일 또는 7월 1일 1기는 1월 1일이고 2기는 시작일이 기산일이라는 건 시작일이에요. 이 7월 1일을 말하는데 그때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매입세액을 다 공제해 준다. 네, 그러니까 바빠서 내가 사업을 처음 해보다 보니 부가가치세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사업하기 바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미리 신청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사업을 쭉 했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6월 말이 됐어요. 6월 말이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하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한다고 막 옆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늦게 알아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늦게 했더라도 다 해주는 셈이에요. 그렇죠? 과세기간 끝나고 20일 이내까지 저 사업자 등록만 신고만 하면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체 거 다 그냥 매입세 공제해준다. 그런데 원칙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예외로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거의 없을 거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좀 빠진 것도 있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뭐 사업과 관계없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좀 빠진 거는 나중에 실무할 때 실무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접대비 관련된 거라는 거 안 나왔죠? 여기 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서 누락된 것은 나중에 실무할 때 이거보다 한 두세 가지 더 좀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게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접대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그러니까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거래처에다가 선물 세트를 하나씩 선물하려고 선물 세트를 50개를 사놨어요. 선물 세트 한 개당 5만 원짜리 50개. 그러면 이제 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살 때 거기에 부가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제를 못 받는다. 왜냐하면 그 선물 세트가 접대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 그래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다음에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습니다. 10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세금계산서는 무엇이냐? 세금계산서 거래징수에 해당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라고도 해요. 거래징수.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고 있죠. 그걸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에게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죠. 이것은 이제 거래징수라 합니다. 거래징수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의 정의. 세금계산서의 정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이에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영수증, 거래징수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상단에 보면은 딱 왼쪽에 굵은 테두리 딱 해가지고 공급자 해가지고 공급자의 거기 주소, 성명, 종목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또 오른쪽에는 네모 박스 딱 해가지고 공급받는 자 해가지고 상호, 성명, 업종, 뭐 업태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징수의 세금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자, 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된 것이 있고요. 전자로 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쓰는 사업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요. 대부분이 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종이 세금계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두 매를 작성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그래가지고 한 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한 매를 보관을 합니다. 공급자가. 그래서 공급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것을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종이 세금계산서의 제일 큰 단점이 뭐냐? 이걸 잘 보관해야 된다는 거 참 단점 중에 제일 귀찮은 단점이죠. 세금계산서 보관을 잘 해야 돼요. 분실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중에 신고할 때 매출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을 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에서는 매출자 거, 전국의 매입자 거 이것을 딱 전산에 입력해 가지고 딱 맞췄을 때 서로 딱 맞아야 되죠. 매출자가 신고한 금액과 매입자가 신고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죠.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 자, 전자세금계산서 보겠습니다.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 시스템을 거쳐서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전산을 말하는 거죠. 정보통신망. 그래서 인터넷 발급을 해요. 그래서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상대방 거래처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발급이 됩니다. 담당자에게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 이메일로 전송이 되고 그리고 한 분은 또 국세청으로.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할 때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처 말고 국세청에도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치는 전산 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보관이 필요 없죠. 국세청 전송은 아마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의무 발급 대상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법인. 법인은 의무적으로 다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그러니까 과세 공급가액, 음료수, 과자 이런 거 파는 거, 면세 공급가액
네, 과일, 채소 판매한 거 전부 합쳐서 두 가지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다 이겁니다. 이건 직전 과세기간이 아니라 직전 연도니까 1년치예요. 1년치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대부분 개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돼요. 웬만큼 사업을 하는 사람은 1년에 과세 면세 합쳐가지고 8천만 원 대부분 다 넘고,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는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혼자 사업하는 사람들. 네. 그냥 그러면 연간 매출액이 좀 작을 수가 있죠. 뭐 혼자 한다고 그래서 다 작은 건 아닌데 8천만 원 넘는 매출 올리는 개인 혼자 하는 사업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들 중에서 이제 뭐 혼자 조그만하게 하는 식당 이런 데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도 있죠. 예. 그런 데는 의무 발급이 아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법인은요. 법인은 뭐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법인이라는 건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발급이라는 것은 거래처에 발급한다는 것이고 명세를 전송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전송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이라는 건 거래처에 발급한 것을 말하고 다음 날까지는 누구에게 발급을 해야 되냐면 국세청장에게, 즉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자동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자동 전송. 그러니까 뭐 거래처에 발급하면 프로그램에서 모아가지고 다음 날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딱 전송을 다 해주니까 챙길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전송하시오 하는 것은 수동으로 해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수동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는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면은 부실 기재에 해당이 돼가지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공제를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락해서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임의적 기재사항, 이거는 원래 다 기재는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의 항목을 다 채우는 건데 임의적 기재사항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은 부실 기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러분 암기가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가 이게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그 다음에 성명, 명칭.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정확히 기재하면 돼요. 성명이나 명칭은 누락해도 부실 기재는 아니에요. 다음에 세 번째, 공급가액하고 세액. 공급가액, 세액 정확히 기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착성 연월일.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작성 연월이라고 써 있는 항목이 하나 있고 그냥 날짜라고 써 있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냥 날짜라고 써 있는 거는 이게 줄이 쫙쫙쫙쫙 그어가지고 여러 줄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성 연월일, 이거는 날짜가 하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밑에 줄 그어져 있는 그런 양식인 그거는 공급일이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4월 1일 날도 한번 공급을 하고 4월 8일 날도 한번 공급하고 4월 15일 날도 한번 공급하고 이렇게 3번 공급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 거래처하고는 상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거래를 하는 거래처이기 때문에 건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고 월 합계 한 달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발급한다. 그러면 거기 날짜는 이렇게 3일로 이렇게 나눠지게 3번으로 나눠지겠지만 세금 계산서 작성하는 날짜는 하루 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옆에 임의적 기재사항에 날짜 하나 더 있죠. 공급 연월일. 공급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는 그러면 언제 발급하느냐? 발급 시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자, 근데 발급 시기는 어차피 나중에 이론 문제 푸실 때 이런 부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특례 규정 2개를 더 밑에다가 여기 여유 밑에 공백이 있죠? 거기다 더 써 넣으십시오. 발급 시기에 대해서. 자, 첫 줄에 있는 건 빼고요. 첫 줄에 있는 건 뭐예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요거. 그게 원칙. 원칙인데 이렇게도 발급이 됩니다. 월 합계 세금 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일이 속하는 날의 마지막 미안합니다. 이게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요거 공급일이 속하는 막 이렇게 안 하고 공급월의 말일로 말일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발급한다. 발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월의 말일 날짜로 말일 날짜 공급월의 말일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발급한다. 이렇게 공급 후에 발급하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 제도가 있는데요. 공급일 전이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면 정상 발급이다. 공급하기 전에 발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하기 전에. 상대방 거래처에서 이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 거래처에서 이게 과세기간 마감 같은 거 할 때 원래는 다음 과세기간에 그 사람 그 거래처에서 매입을 할 건데 거래처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금 미리 줄 테니까 세금 계산서를 이번 과세기간으로 좀 발행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6월 말쯤이 되면은 원래는 거래처에서 그 원재료가 그 회사에서 7월에 필요한 거예요. 7월에.
그래서 7월에 공급받고 7월에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그게 이제 정상인데 거래처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6월 말로 세금 계산서를 좀 해주고 우리는 대금은 7월 10일 내에 대금은 결제를 해줄 테니까 세금 계산서를 아무튼 6월 달로 해달라 이거예요. 6월 말일 날짜로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래가 없는 것을 그렇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면요, 그거는 가공 세금 계산서가 돼요. 나중에 가산세 얻어맞고 이제 법을 어기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법을 어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땡겨서 자료를 발급해 주는 그런 일종의 그 편의를 봐주는 거죠. 거래처의 편의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금을 안 받으면 어때요? 그건 가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일 내에 대금을 회수했을 때 그거는 정상 세금 계산서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매입자는 실제로 매입은 안 했지만 일기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아도 인정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자도 실제로 이번 달에 매출이 아니지만 그냥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대금을 7일 내에 회수를 한다면.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발급의 원칙은 이건데 예외로 이와 같은 발급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영수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 점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간이 영수증이라고 했던 거예요. 요새는 간이 영수증이라는 말을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영수증이라고 부가가치세 문제에서 그냥 영수증이라고 하면은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근데 이제 그 문방구에서 파는 영수증 이 묶음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수증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는 거래 증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보면요, 누구누구 귀하라고만 써 있어요. 상하탑 컴퓨터학원 귀하 이렇게만 넣어요. 근데 상하탑 컴퓨터학원의 사업자 번호가 몇 번인지, 대표자가 누군지 그거는 기재 사항이 아니에요. 영수증에는 공급자 거는 나와 있어요. 공급자 무슨 식당 주소 업태 종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 이렇게. 하지만 공급 받는 자에 대한 등록번호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냐? 일반 과세자 중에서도요, 소매업이나 음식점, 제과점 가능해요. 숙박업소, 미용실, 목욕탕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여객운송업 가능하고요.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 사업자 가능하고요. 우정사업조직의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 배달 용역 가능하고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동산 중개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들 중에서 영수증 발급 가능한 사업자, 이런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다 가능합니다.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간이 과세자가 옛날에는 다 영수증만 발급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요. 간이 과세자가. 자, 여기서 말한 대로 공급대가 합계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라는 건 뭐예요? 간이 과세자는 항상 거래 금액이 세금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대가로 판단을 해요. 간이 과세자는. 그래서 공급 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옛날처럼 영수증만 발급을 할 수 있고요.
4,800만 원 이상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들 중에서. 자, 그래서 밑에 여기 그 간이과세자 여기 별 표시가 바로 그 4,800만 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예. 이게 세금 계산서 발급 적용은 옛날의 간이과세자 기준에 따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간이과세자의 그 적용 범위를 확 올려놨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간이과세자가 한동안 4,8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를 적용을 시켜줬어요. 4,800만 원 미만으로. 근데 그때까지가 뭐냐면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었어요. 그 제도가 지금까지도 그건 적용된다. 예.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더 늘어났지만 4,800만 원을 이상이 되면은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것이 달라졌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되는 업종이 또 있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인데 면제되는 업종, 택시 업종, 택시 운송, 노점상 세금 계산서 면제예요. 소매업이나 미용 욕탕 아까 영수증 발급 대상자들 면제인데 소매업의 경우는 예외로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소매업은 동네의 마트를 소매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예. 그러니까 공급을 받는 자가 이제 세금 계산서를 해달라 소리를 안 하면은 영수증으로 그냥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사간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딱 제시하면서 우리는 요거 이번에 산 거 세금 계산서가 좀 필요합니다. 발급해 주세요 하면은 발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소매점의 경우. 그다음에 재화의 간주 공급 세금 계산서 면제입니다. 간주 공급은 특별한 공급을 말해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겠죠? 타사업장 반출.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건 제외다. 네, 간주 임대료 세금 계산서 발급 없습니다.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라고 했는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면제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뭐 요거 표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밑에 여기 밑에 설명을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예. 자, 여러분 영세율이 왜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냐면 수출이니까요. 수출. 영세율은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밑에는 제외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국내 거래입니다. 요 밑에 거는 국내 거래. 영세율 적용받는 국내 거래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국내 업체 간의 임가공 같은 거. 네. 자, 1번 보시면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게 다 그 사업자들이잖아요. 사업자하고 거래하면서 영세율이 해당이 되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출 재화 임가공 이것도 사업자 간의 거래잖아요.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는 것은 수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것이고 국내 거래
요 세 가지 예를 들었죠. 이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까 소매점의 경우는 발급해야 돼요. 소매점이 아닌 경우 발급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줬는데 머리를 해줬더니 그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쫙 내면서 내가 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발급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미용실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미용을 했다고 해서 그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인가요? 그건 사업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 미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용실이나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는 택시나 노점 이런 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발급을 안 합니다. 안 해도 의무를 불이행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소매업은 요구하면 해준다. 그 내용이에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미용실, 욕탕,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근데 전세버스는 제외예요.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회사에서 사원들 봄소풍을 갔다 오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썼어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유하는 사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매업이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나머지 업종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이론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 실린 내용이고요. 나중에 실무하다 보면은 조금 보완되는 이론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3장까지가 이론의 끝입니다. 제4장에 있는 원가계산 이론이 몇 장 있는데 원가계산은 AT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대한 이론은 그냥 패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3부 더존 스마트 A를 내 것으로 만들기는 이제 실무 수행이 되겠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실무 수행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이론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271페이지 271페이지에 유형별 연속 문제를 다 풀면 여러분들 쓰러지니까 다 풀지 않고 한 페이지에서 하나씩만 풀어보고 가기로 했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하나씩 풀면 그동안 우리가 재무회계 이론했던 거 그 다음에 요새 부가가치세 이론했던 거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내가 재무회계 이론과 부가가치세 이론을 좀 더 다잡아야 되겠다. 앞에 거 그냥 내용을 읽어보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요 문제를 풀어보면 정리가 잘 돼요. 이 이론을 전혀 안 하고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팍팍하니까 이제 이론 공부를 일단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들으셨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풀립니까? 뒤에 답과 설명, 약간의 설명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풀시면 돼.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비슷한 문제를 막 반복으로 내놨어요. 유사한 문제를 막 쭈루룩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풀어볼 필요가. 그래서 여러분이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결국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푸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자, 혹시 질문 미루는 거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 시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말씀하시죠.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대에게 네,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이 있잖아요. 네, 근데 토목사무소에서 네, 그 토목비로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매입대에게는 공제 못 못 받아요. 받았던 거예요? 예. 토목비의 내용이 뭐죠? 이게 그 전원주택 이제 대지를 그 논이나 이런 거를 이제 대지로 해가지고 네. 바꿔서 이렇게 집을 질 수 있게 그거를 예. 변경해주고 하는. 예, 예. 형질 변경. 예, 형질 변경에 관해서 그 형질 변경을 해주는 대행 업체에서 세금 기산서를 해줘가지고 우리 회사가 발급받은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 거다. 예. 왜 받았지? 공제 받았다고요? 아니 공제를 받은 거는 확인은 못 했고요. 확인 못 했-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매입세액을 받았다고 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금 기산서 받은 거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세금 기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건이 아까 그 우리 책에 정리된 지금 질문한 그런 내용, 토지 관련 매입세,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슨 명절 맞이해가지고 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선물 세트 이번 구입 비용이 뭐 200만 원어치 사는데 거기 부가세 20만 원. 그 백화점에서 세금 계산서를 우리 회사가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선물 대금의 목적이 접대비 관련 목적이니까 매입세 공제를 그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할 때 그걸 잘 구분해서 입력해야 돼요. 공제 못 받는 세금 계산서 입력할 때 그 구분 코드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무서에서도 그걸 이 사람이 제대로 이 회사가 신고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세무 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지켜서 해야 돼요. 선물을 같이 샀을 때 따로따로 세금 계산서를 하나로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는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 세트를 백화점에서 500만 원어치를 샀는데 200만 원어치 선물은 거래처에 주려고 했고 300만 원어치는 종업원들에게 선물로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200만 원에 부가세 20만 원은 공제받지 말아야 되고 300만 원 종업원들 선물을 주는 목적에 300만 원에 대한 30만 원. 그러니까 합치면 500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인데 부가세 5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공제받지 말아야 되고 30만 원은 공제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백화점에다 얘기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2건으로 발급을 받는 거죠. 2건으로. 2건으로 200만 원짜리 하나, 300만 원짜리 하나. 그래서 300만 원은 공제 받는 것으로 전표 입력을 하고 200만 원은 공제 안 받는 것으로 해야 제대로 한 거다 이런 거죠. 또 뭐 다른 질문들. 가능한 이제 유형별 연습 문제를 좀 이제 빨리 끝내고 아마 이거 한 페이지당 하나씩 해도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320페이지까지예요. 이론 문제가 320페이지까지 271쪽부터 페이지 수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